면접 오실 때 취업 준비생분들이 생각보다 면접 준비를 굉장히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면접 준비는 턱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많이 약하다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에만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양질의 체험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취업빌리티 취업특강 연구소 윤병국 대표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취업특강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관련돼서 생각을 바뀌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준비 없이 면접 오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인사 쪽 일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면접 오실 때 취업 준비생분들이 생각보다 면접 준비를 굉장히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면접이면 일단 일반적으로 5대1, 20% 정도 되죠. 5대1, 3대1, 7대1 그 중에 하나가 면접 경쟁이 되겠는데 그때 거의 특허까지 왔죠. 최종 합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접 준비를 굉장히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면접 일정이 뜨게 되면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2달, 3달 뒤에 면접을 보는 게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남게 되는데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했다는 흥분감 때문에 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하루가 또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인터넷 카페나 후기 등등을 보게 됩니다. 후기 등등 보면서 요런 질문들이 나오겠네? 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고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답변도 작성을 한번 해보게 되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이런 부분들 또 정리를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등 보시면서 또 정리해보고 그리고 작성하고 외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면접 준비는 특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많이 약하다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취업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 부재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준비를 하면서 한 2년, 3년 동안 이제 시장 조사를 했었었는데 대부분 취업 컨설팅, 취업학원 이쪽에서 이제 가진 대표분이나 컨설턴트 분이 가지고 계신 경력들이 무슨 마케팅팀 현직자 아니면 뭐 외국계 기업 경력자, 대기업 인사 담당자, 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케팅팀 현직자라고 하면은 인사 관련돼서 내용들 잘 모르겠죠. 채용을 진행해 본 적도 없으시고 서류 심사 기준을 변경해 본 적 없으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연봉 기준도 잘 몰라요. 연봉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이 대기업만 타겟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공공 쪽이라든지 중견 쪽 타겟 잡아야 되는데 좀 한정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세 번째는 잘못된 취업 준비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잘못된 취업 준비 방법. 취업 준비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취업 준비 방법. 취업 준비생들의 첫 번째 인식이라고 해서 직장 선택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뭐 취업 3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공무원, 대기업, 중견, 뭐 민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공공기관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네임들을 달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네임들. 여러분들이 연봉 뭐 2천 초반 중반 되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2개월, 3개월 만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임들을 달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방식이 어떻다? 공부량을 늘려서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요. 그렇죠. 공무원 준비랑 민간 공공 쪽의 채용 준비는 병행할 수가 없어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간 쪽 채용과 공공 쪽 채용 준비는 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봤던 모든 분들은 공공 쪽과 민간 쪽을 쓸어 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연예인들을 달기 위한 건데
제가 숫자를 좀 뽑아봤는데 이게 뭐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자면 94만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기사에 따르자면 200만, 250만, 113만 뭐 등등 다양한 자료가 있었고요. 졸업생은 매년 30만씩 이렇게 계속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죠. 채용 규모는 뭐 숫자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하반기 때 뭐 29.4만, 공공채용 뭐 2.5만 등등 해서 한 50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위 20% 정도의 레벨을 찍게 되면 아까 그 네임들을 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네임들을 달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준비생이라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담으셔야 될 저는 개념이라 생각해요.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개념. 제가 취업준비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회사 괜찮을까요? 지원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쭈루룩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개 이상 좋다 나오면은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 연봉이죠. 연봉이 뭔지 아세요? 연봉이 뭘까요? 1년간 받는 돈?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취업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내 최저 연봉에 대한 마지노 개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대기업 공채로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 되죠? 4천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계열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 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지원한다? 약간 페이는 대기업보다 떨어지더라도 정신적 건강 그리고 안정성 등등 때문에 공공 쪽에 지원하시죠. 공공처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에서 4천 정도 연봉 페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상급 페이입니다. 3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면 중상급 페이라고 얘기해요. LH 등등.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최저 연봉 마지노를 2천 후반 3천으로는 최소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을 낮추지 말고요. 최소 마지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저 마지노. 저는 2천 중반 나오면 가지 말라고 일단 제안을 해요. 일단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연봉 개념은 좀 뒤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밸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치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가 내 회사 내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 기준입니다. 저는 롯데쇼핑주 시네마 사업본부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골드캐슬에서 본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인사 관련된 업무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죠. 밸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내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 선택 기준이라고 봅니다. 회사 선택 기준. 세 번째, 제가 뭐 근무 형태라고 적었는데 뭐 이렇게 뭐 3교대 뭐 등등 적었는데 제가 롯데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현장 영업관리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제가 영화관에서 근무를 할 때 매니저로 바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영화관 조직이 8개, 9개 관이 일반 크기 관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한 8명, 9명 정도 있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조직입니다. 거기서 저는 바로 매니저로 근무를 했어요. 영화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 근무, 미들 근무, 마감 근무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영화를 하니까요. 아침에도 영화를 하고. 그래서 스케줄 근무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마감 근무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왕이니까요. 마감 근무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새벽에 일하는 것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3교대 근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라는 분도 계실 수가 있죠. 그럼 그분에게는 대기업 공채로 들어간 영업관리직이 최악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무지도 중요한 개념이죠. 나는 대전, 세종까지는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서울에서만 할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싸고 지방 쪽에 있는 공공기관 경우에는 금요일 5시, 4시만 되면 퇴근하니까 퇴근하고 나서 서울에 와서 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나는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는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들, 이 회사의 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여유 시간. 두 번째는 약간 워라밸과 연관된 개념인데 여유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학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던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어학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가 저는 자기개발의 팩트, 정의라고 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채용 취업 준비 해보신 분이라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르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한국벤처투자라고 아세요? 별로 고개 끄덕이신 분이 없네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두 개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LH, 연봉 3천 초반에서 중반 사이입니다. 공공 쪽인데 중산급 쪽 페이니까 나쁜 회사는 아니군요. 괜찮네요. 한국벤처투자 3천 후반에서 4천입니다. 페이 높네요. 두 번째, 밸류. LH가 조금 더 높겠네요. LH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근데 한국벤처투자도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이거든요. 밸류 괜찮죠? 자, 그럼 세 번째, LH 본사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근무지에 따라서 배치가 되겠지만 내가 본사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한국벤처투자 본사 서초법원 옆에 있습니다. 지사 없고요. 거기서만 근무하면 되네요. 네 번째, 자기개발. 공공 쪽과 민간 쪽을 근무해 본 선배로서 공공 쪽이 확실히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근무하던 노력 한 극단적으로 한 반 정도만 하게 되더라도 확실히 업무 강도는 떨어져요. 워라밸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 알고 계시죠? 두 개 다 보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요. LH랑 한국벤처투자 중에 어디가 좋은가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밸류를 높게 생각하시는 분 등등 하자면 LH가 좋을 수가 있겠고요. 페이나 근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벤처투자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 된다? PE 경쟁률. LH 얼마 나오죠? 30대 40대를 나옵니다. PE 경쟁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코레일 관련돼서도 모의면접 보시던데 코레일도 PE 경쟁률 높죠. 한국벤처투자 작년에 2대1 나왔습니다. 2대1. 반타작. 할만하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양질의 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계 형태로 돌아가는 서류 적부로 가고 필기 경쟁력이 무조건 좋은 기관인가?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에만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랑 나머지 7에 해당하는 공공채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쓸어 담으셔야 돼요. 너무 양질의 채용들이 많으니까요. 3에 해당하는 예시를 든 게 LH였고요. 7에 해당하는 예시를 든 게 한국벤처투자를 예를 든 거예요. 3, 7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서류 적부로 가는 거, 적부로 안 가는 거. 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취업준비생이라면 통장에 돈이 얼마 찍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받는 기본급 더하기 수당 플러스 상여를 연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밑에 성과급 퇴직금은 X라고 적어뒀는데 이건 연봉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본급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제가 밑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르바이트의 시급 개념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 개념. 아르바이트는 3시간 일하면 3시간 일한 만큼 돈을 받고 5시간 일하면 5시간 일한 만큼 지문 찍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죠? 9 to 6니까 9, 18시니까 9시간? 아니죠.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 타임을 줘야 되니까 1시간 휴게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규직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죠. 이틀은 쉽니다. 돈 받고 쉬는 날, 돈 안 받고 쉬는 날. 돈 받고 쉬는 날을 유급휴일이라고 하고 돈 안 받고 쉬는 날을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 돈 받고 쉬는 날 주는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정규직은 아르바이트생과 다르게 고정된 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된 시간에 따른 고정된 돈을 줘야겠죠. 마치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처럼. 이 개념이 기본급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기본급은 중요해요. 나머지 비용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 수당. 수당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은 연장, 야간, 휴일, 직책 뭐 등등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내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했다. 야간 시간대 근무를 했으면 그때 1시간 내가 근무했던 것은 똑같은 페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1.5배만큼 좀 더 가산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관리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당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평균 쳐서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평균 쳐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간 근무를 100시간 하든 1시간 하든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급의 약 20%, 30% 정도. 그러면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당은 어느 정도 나온다?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나오겠군요. 이해되시죠? 대기업 생산직들이 연봉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수당 때문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평균 쳐서 받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책정이 된다는 거죠. 생산직에서 3교대 근무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마감 근무, 야간 근무도 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야간 근무 들어갈 때 지문 찍거나 카드 긁으면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아싸 1.5배 버프 타이밍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당 때문에 연봉이 생산직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상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모르는데 성과 상여랑 성과급 개념이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은 서울 추석 휴가 업적이라고 적어뒀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400%의 상여를 지급했습니다. 400%요. 100%의 설상여, 100%의 추석상여, 200%의 성과상여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1월 달에는 100만 원, 30만 원. 기본급 수당. 2월 달에 구정이 있으니까 100, 30, 100. 100은 뭐다? 설상여 100%. 3월 달에는 130, 4월 달에는 130. 이해되시죠? 추석 있는 달에는 130, 100. 성과 평가가 끝난 달에는 부서 평가에 따라서 130, 200. S 받은 부서는 250, D 받은 부서는 150. 차등 지급. 이렇게 통장에 돈이 찍힌다는 거예요. 세전 세후? 세전. 세금 빼야죠. 4대 보험. 4대 보험 뭐였죠? 건강보험, 연금. 그것도 뭐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한 7%, 8% 정도 빠진다고 보면 돼요. 상여. 제가 공고 중에 이런 공고를 봤어요. 짝수달 상여 600% 지급.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1월 달에는 130, 2월 달에는 130, 100, 3월 달에는 130, 4월 달에는 130, 100. 이해되시죠? 1년 12달, 짝수달 6달, 짝수달 상여 600%.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상여까지가 연봉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성과급과 퇴직금은 여러분의 연봉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과급, 성과상여, 성과급 다르죠? 성과급, PS라고 해요. 회사에서는, 인사팀에서는. Profit Share.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분배. 성과급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다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성과급을 연봉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죠. 성과급은 연봉 개념이 아닙니다. 대기업 연봉이 4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마 1년 동안 받는 실수령은 한 4,400 정도 될 겁니다. 한 150%, 200% 잡으면요. BS를. 대충 이해되시죠? 그 다음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퇴직금, 이게 참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 쪽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죠. 공채 같은 경우도 동양 쪽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금, 서양 쪽에는 없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는데 3개월간 평균임금 더하기 1년간 평균 상여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한 게 바로 퇴직금인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퇴사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600만 원 정도 곱하기 근속연수 10년 일했으면은 6천만 원 받겠네요. 대충. 이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 어떻죠?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한 방에 큰 돈이 빡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퇴직 충당금,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 한 달 차곡차곡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한 방에 빡 나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체계가 갖춰진 회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험 쪽이나 캐피탈 쪽이랑 계약을 맺어서 돈을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DB형, DC형 뭐 등등 있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 퇴사하기 위해서 대비해두는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만 채용 공고 보다 보면은 퇴직금 포함 이런 공고 보신 적 있으시죠? 지원 안 하시면 돼요. 적혀 있으면 일단 걸으시면 돼요. 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퇴직금 개념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사점이 있어야겠죠. 시사점. 자, 여러분들이 연봉에 대한 시사점. 첫 번째 대기업.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많이 주니까요. CJ, 롯데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계열사에 따라서. 괜찮아요. 복리후생이 빠방하니까요. 그럼 대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겠죠. 대기업이 뭐죠? 큰 기업? 공정에서 판단하는 자산총액 기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민간 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밸류가 있고 어느 정도, 페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회사 이름을 아는가? 두 번째, 자체 채용 사이트가 있는가?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민간 채용의 기준을 어느 정도 합당하게 보장해 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연봉 개념.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4가지 정도를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오케이 클리어 나오면은 괜찮은 직장이라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소함도 알아볼게요. 취업준비생들의 주요 고민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인사 쪽 근무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자들이 최소 수백 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기도 하는데 자소서 읽어보나요? 자소서에 쓸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소서 읽어볼까요? 자, 이 질문에는 yes or no 한 방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채용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민간 쪽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점수화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수화. 공공 쪽 채용의 경우에는 3회에 해당하는 채용들은 적부로 가기 때문에 점수화가 되지 않겠군요. 공공 쪽 7회에 해당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점수화가 이루어지니까 서류심사 통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러니까 yes, no로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죠. 채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쪽 합격 자소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 자소서, 대한항공 합격 자소서 너무 보고 싶죠. 잘 보여주지도 않고 괜찮아요. 서류심사 통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면접에서는 그것이 멘트화로 환원되기 때문에 합격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서류 통과의 영향력은 낮지만요. 민간 쪽 채용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yes, no로 한 번에 답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고 접근해야죠. 자, 그러면 근데 시사점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는 100% 봅니다. 민간, 공공 다 포괄해서요. 이해되시나요? 합격자의 자소서는 100% 본다 보시면 돼요. 민간 쪽 같은 경우에도 대표 결제 들어갈 때 스륵스륵 넘기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다? 합격하려면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 서류심사 통과, 합격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분할해서 생각을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대략적인 개념은 그런데 한번 제가 좀 하나 볼게요. 자소서 작성할 스토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자소서 쓰는 한 2가지 좀 느낌을 좀 보도록 할게요. 2가지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원 분야와 관련돼서 특정 영역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소서 문항 중에. 소제목을 고객관리 문서 작성이라고 적었네요. 고객관리 문서 작성. 소제목은 뭘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밑에 내용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내용이 유추가 될 수 있게 팩트를 담아서 한 줄로 적는 겁니다. 왜? 읽는 사람과 면접관을 위해서요. 밑에 내용 읽어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한 줄로 팩트를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적지 마시고요. 열성을 다하는 인재, 최선을 다하는 인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노팩트 멘트 말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평생교육 관련돼서 뭔가 경험이 있는가 봐요. 평생교육을 운영했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소서 스토리로 만들었던 예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습했을 때 고객관리와 문서 작성 업무를 했다고 하네요. 평생교육 수업 참관을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해결 방법 팀원들과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또한 반장 간담회 참가업을 알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전화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면서 물품량도 구매를 하고 파악을 했고 오시는 분들 요구사항도 정리해서 복지관에 보고를 드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네요. 그래서 문서 작성 잘했습니다. 자기심도 따고요. 문서 작성 잘합니다. 적다가 힘들어서 가이드들 받았던 케이스가 되겠는데 자, 마지막을 볼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문서 작성과 고객 관리를 통해 코레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코레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과 코레일 연관성이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떨어지죠? 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연결시켰는지요. 소제목 그냥 볼게요. 어떤 식으로 갔는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교육운영 실무 경험, 고객관리 사무행정 데이터 분석 역량 보유.
밑에 거 안 읽어봐도 팩트 나오죠. 아, 분당노인복지관 교육운영 실무 경험 했네. 아, 이런 거 있네. 심사관과 면접관을 위해서 밑에 거를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이 유추될 수 있게끔 팩트를 담아서 한 줄 적는 게 소제목이에요. 평가를 위해서. 자소서 쓰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한 회사 몰빵으로 연구를 해서 그 회사의 아이디어 등등을 정말 예쁘게 담아서 쓰는 방식이 있고요. 속된 말로 찍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내 스토리 원투펀치 센 거 두 개 정도를 700자, 800자 정도로 디테일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찍어내는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열심히 적어서 열심히 써서 자기소개 썼어요. 근데 그 채용이 서류심사 관련돼서 자기소개서가 점수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2주 동안 적었는데 그 썼던 게 극단적인 비효율. 그러니까 멘탈이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찍어내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볼게요. 자,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는지 볼게요. 코레일 사무영업직은 현장에서 매표 안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열차 운영되기 전에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영업 전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사무영업직 신입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바로 고객관리 그리고 사무행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 문단이 마법의 문단이 될 겁니다. 땡땡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땡땡 직무는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는 이런 일을 실무들 합니다. 즉 땡땡에서 땡땡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는 금융 관련된 기본 이론 지식입니다. 땡땡에서 땡땡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서비스 관련된 현장 관련 경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땡땡에서 땡땡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팀플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봤던 경험입니다. 즉 땡땡에서 땡땡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직접 고객들과 마주하면서 서비스를 응대해봤던 현장 경험입니다. 등등. 여러분들은 자소서 쓰기 전에 요거 뽑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기사항에 나의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 중에 하나를 그 회사의 정당성,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겁니다. 요거 2시간만 보면 돼요. 저는 한 30분 한번 봅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회사 보석 어떻게 하는지.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자, 계속 볼게요. 저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몇 세 노인, 몇 명 대상으로 몇 개월간 진행되는 평생교육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디테일 담아서. 그럼 뭐가 궁금하죠? 평생교육은 너만 알아요. 너만 안다고요. 맞죠?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ABC 회사에서 인턴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BC 회사는 너만 알아요. 헥사트론 동아리에서 총무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헥사트론 동아리는 너만 알아요. 설명 들어가야죠. 평생교육은 주로 무슨 교육, 무슨 체험, 무슨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비롯해서 일정 편성, 자료들을 피드백하는 1년의 업무 과정이 바로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평생교육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할까요? 네가 뭐 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거기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서 수행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서 주로 맡았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궁금하니까요. 이거 잘 못 뽑는데 이거 뽑는 방식이 액션 페이퍼 그 교류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이 중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어떤 부분을 제가 했었냐면은 교육 일정 편성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결과 자료 정리 그리고 교육 운영 시 노인분들을 직접 응대하는 역할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액션 페이퍼 그 교류. 자, 계속 볼게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큰 컴플레인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고객인 노인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더 큰 불만을 표출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인배 멘트. 저는 교육 운영 경험을 하면서 노인분들께서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직접 다 응대해봤기 때문에 코레일 고객분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응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즉 코레일 사무용업에 필요한 고객 마인드는 제가 경험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연결글 하나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교육 결과 자료 데이터 정리 및 보고 자료 작성 업무를 제가 담당했다네요. 교육 행사에 대해서 기록 물품들 정리하고 교육 결과 설문조사 등등 페이퍼워크를 하면서 팀장님께 피드백 받고 관장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복지관이니까 관장님이 계시겠죠. 물어보고 뽑은 팩트들입니다. 조직 마인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새벽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조장으로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어떤 업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사무영업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영업직은 현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영업전략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장기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직무 분석하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자료를 전반적으로 정리했던 제 업무 경험은 이 직무 업무 수행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연결고리를 강화시킨 겁니다. 자, 분당노인종합 복지관과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강화됐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하기부터 클릭하는 게 아니라 회사 분석 잠깐 들어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건 뭐냐면은 스토리 정말 없다. 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라고 친구 상담하면서 뭐라도 괜찮다. 다 얘기해봐라. 라고 해서 뽑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그 카페 근무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인천종합병원 내 입점한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한 곳이 종합병원 내 카페이다 보니까 내원 고객분들을 비롯해서 또 병문안 오시는 고객들 그리고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저희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팩트예요.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특성상 사소한 서비스로만도 컴플레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제약업체들이 사정 비용 결제 방식으로 카페를 이용했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응대가 굉장히 필요한 매우 바쁘고 이런 곳이었어요. 카페. 팩트예요. 자, 빠른 주문 응대와 홀 관리를 위해서 주문 프로세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잡하니 문제가 있으니까요. 대기줄이 쭉 카페 내에 공간을 차지해서 홀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주문 순서가 되면은 그때서야 아메리카노 먹을까? 카페라떼 먹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자소서에서 거짓말 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다 뽀록 나요.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매니저님과 직원들에게 직원들은 효율적인 카페 관리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모았는데 해결책으로 이거 실제로 했었던 스토리예요. 해결책으로 대기 의자를 별도로 마련을 했고 왜? 카페 내 공간이 줄을 통해서 혼잡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기가 만들고 그다음 또 뭐다? 미리 주문 접수하는 주문 순서가 와서 뭐 주문하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계실 때 미리미리 접수하는 방식을 받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 뭐다? 배운 점. 운영 방식의 작은 변화였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이 단축되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분들의 불편도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컴플레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상대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배운 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배운 점.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비효율은 대부분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른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기존 업무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관리자분들의 의견을 모을 경우에 작은 개선을 통해서도 높은 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제가 땡땡회사 땡땡직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먼저 기본 업무 방식을 철저히 익히겠습니다. 기본 업무 익히고 난 다음에 업무의 비효율적 부분에 대해서 바꾸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군요. 카페 아르바이트 한 경험입니다. 이거 어디에 갖다 붙일 수 있죠? 성취했던 경험, 조직의 기여, 문제 해결 경험, 갈등 어려움 해결한 스토리 다 때려 박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카페 아르바이트 한 경험도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찾을 뿐이죠. 인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경력 중에 하나입니다. 중고 신입을 제외하면요. 인턴 제일 센 경력 중에 하나죠. 놀랍게도 인턴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본인이 뭘 했는지 스토리를 못 뽑아내세요. 한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인턴 하시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공감을 하시는데 그렇게 강력한 무기인 인턴도 스토리를 못 뽑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일부를 말씀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경험도 접근 방식에 따라서 스토리화가 가능하다. 요거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지원하기 클릭하시기 전에 기본 분석을 통해서 연결고리 강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멘트를 하나 여러분들이 세팅해두고 스타트 끊으셔야 된다. 요거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